1487회 살인범의 기밀, USB와 비밀 공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의 실체라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김훈이라는 그 새끼 말하는 거죠? 그 대가리 뚜껑만 남아있는 새끼, 이상한 새끼, 그 새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은 몰라요.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국내 사건을 요즘에 잘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건이라서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정보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무당인가봐. 인형보살인가 이분은? 전실 형님이 딱 보자마자 그냥 요 놈이고 사이코패스다. 경험이 적은 보살님에게도 그날의 손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 손님이 찾아온 건 지난 2026년 2월 24일. 20대 후반이던 여성에게는 어딘가 묘하게도 어두운 구석이 있었어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고 벗어나려고 해도 또다시 엮인다고 하는 한 남자의 인연입니다. 궁전보살님이에요. 남자가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보여! 미꾸라지 같다고 신령님이 얘기를 했죠. 미꾸라지가 재빠르잖아요. 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 남자의 점괘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와서 다시 여성 곁에 머무는 걸로 나왔습니다. 신점에 대한 결과를 전해들은 손님이 다음으로 알고 싶어한 건 자신의 올해 운세였는데요. 아유 그냥 깜깜해가지고 깜깜하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하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때 눈을 감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구만. 거듭 몸조심을 당부했고 그랬기에 더 궁금했다는 그 손님의 안부. 이후 보살이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한 건 한 뉴스에서였습니다. 전자발찌도 막 무용지물이었다. 이 워치라는 거는 그 경찰 호출하는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그 비상호출기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접근 금지도 돼 있었는데 참변이 일어났다고 하네. 의적 임꺽정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 천마산 산줄기를 따라 자리한 마을에서 지난 3월 14일 오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찾은 그 현장에 뚜렷하게 남아있던 비극의 흔적.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인가 하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 유리를 깨고 끌어낸 줄 알았어요. 참 그러니까 이거 참 세상 별일 다 있어. 바로 그 앞에서 그런 거야. 우리 산신각이 그게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천마산 산신한테 산제사도 지내고 그래. 마을의 신성한 땅 천마산 산신이 기운을 주민 모두가 고루받기 위해 이곳의 산신당은 입구가 훤히 보이는 장소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영험한 산신의 기운마저 비켜간 그날의 참극을 마을 사람들은 몹시 속상해했다. 창문 깨진 차 뒤쪽으로 환자분이 옆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발견 당시부터 심장 맥박이 아예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숨진이는 약 20일 전 보살을 찾아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가운데 흉골 쪽에 칼자국이 있었고 우측 겨드랑이 쪽에 하나 있었고, 와, 겨드랑이를 노린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칼잡이 아닙니까? 이 새끼는 경험이 있는 거야. 사람 찔러본 게. 이러면 겨드랑이를 노릴 생각을 일반인은 못해요. 왼쪽 옆구리 하복부 큰 상처는 그렇게 있었어요. 칼로 보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가슴과 배 부위를 찔린 것으로 관찰됐다는 여성. 부검 결과 숨진 피해자의 몸에선 전부 14개의 자창이 확인됐다.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한 이는 올 27. 야, 임서아씨. 사건 당일 야근을 마친 서아씨는 직장을 나선 때가 오전 8시 52분입니다. 야간 하나보다. 화면 속에 흰색 SUV가 숨진 서아씨의 차예요. 요거 타고 갔네. 그날 피해자와 몇 분 차이를 두고 퇴근했다는 직장 동료,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제가 최초 목격자고요. 유일한 목격자가 맞는데 완전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부터 봐서 판단을 잘 못했죠. 그때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시간차를 두고 퇴근한 탓에 동료가 보지 못했다는 장면이 뭐냐?
다행히 사건 현장 인근 다리 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55분 멀리서 달려오는 흰색 SUV 서아씨의 차량, 근데 그 직후에 어딘가에서 나타난 흰색 경차가 길을 막아서요. 이곳은 비좁은 시골길이라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해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 상대에게 길을 비켜줄 생각이었는지 먼저 서아씨가 후진을 해 경차도 그 길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는 듯 하더니 서아씨 앞으로 돌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이 범인인데 먼저 SUV 차량의 조수석으로 가서 동행이 있는지 살피고 바싹 붙은 주 차를 뛰어넘어 운전석으로 접근하고 서아씨가 문을 잠그자 챙겨온 드릴로, 오, 이 미친놈이네. 드릴로 유리를 깨네. 그 순간 서아씨의 직장 동료의 차가 현장에 도착한 걸로 확인이 된다. 야, 문을 열고 끌어내리길래 제가 차에서 내렸죠.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제 말로 하자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게 너무 벼랑간 일어난 일이에요. 회칼을 2만원 걸 드니까 이게 씨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순식간에 품에서 꺼낸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범인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네. 작정하고. 한번 찔렸을 때 그 친구는 쓰러져서 나뒹구는 상황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찔러서 옆구리 등 할 거 없이 배 장기도 다 쏟아지고 눈도 못 감고 죽었어요. 2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습니다. 이 새끼 대체 뭐하는 새끼일까? 사건 발생 20일 전 보살을 찾았던 피해자, 혹시 그때 들은 이름은 없을까? 남자가 스토킹이 너무 심하다. 내 위치를 마구 쫓아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섭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부적으로 될 뿐이 아니어서 이게. 김은, 그 새끼요, 김은. 법망까지 피해가며 서아씨 곁을 맴돌았다는 남자의 정체는 김은이었습니다. 김은 사건 맞네. 44살이요, 이 새끼.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44살의 김은. 서아씨는 사망 직전 그를 2차례나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새끼의 왁구바사리가 나오는데, 야, 진짜 젖도 젖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 새끼 봐봐. 아이 대갈박이 씨발, 남들은 이게 뚜껑이 날아가서 문제인데 이 새끼는 뚜껑만 있어. 이 뭐야 이 새끼, 이게 44살 처먹고. 김은이야, 김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김은은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1시간 1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그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복용한 약물로 인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전으로 정신과 약을 이제 먹어가지고 자기는 기억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건의 동기와 내막이 그의 주둥바리를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순간이 과연 흐릿한 기억 너머로 사라지긴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볼 때 이 새끼 이거 보니까 약간 청나라 사신 컨셉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댕기머리 이렇게 뭐 진짜 씨발놈이 뭐 황비용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이런 거 쓰고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컨셉이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나왔다 해 막 이지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댕기머리 끄댕겨갖고 한 바퀴 감아갖고 쳐 땡기면서 말해 하면 이 새끼는 100% 불어요. 존나 아프거든 그렇게 땡기면. 수치스럽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 새끼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야. 이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약 먹고 발견됐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 건지 제가 알 길은 없는데 분노였고 찌르는데 주저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민첩하고 정확했다. 이 새끼는 전과가 많지 않을까요? 그냥 한마디 했어요. 지 인생 망했으니까 말리지 말라고. 주저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은. 그는 정말 모든 걸 잃었을까? 아니면 잊은 척 연기 중일까? 그만이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자신 역시 알고 있다는 한 인물과 취재 도중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은이 과연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고 사이코패스일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형님.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형님. 이유가. 아직 그가 말하지 않은 사건의 내막이 따로 있다는데요. 김은이 저한테 형님 USB를 남겨둔 게 있어요, 형님.
USB가 뭐예요? 그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아, 그거는 SUV예요. 아, 그래요 형님. 몰랐어요 형님. 면회를 가는데 하여튼 간에 형님, 형 집에 가서 무슨 잠바에 내 안쪽 주머니를 보면 거기에 USB가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인이 김은혜 집을 찾았을 때는 몇 차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 뒤였다. 벌써 경찰이 챙겨갔을 걸로 예상이 됐지만 혹시 하면서 찾아봤는데 있어. 경찰은 뭐 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USB가 2개가 있더라고요 형님. 저 새끼 나쁜 새끼네라는 말이 막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님. 샌디스크 걸 쓰네요. 많이 올랐는데. 훈이가 형님, 제가 설득을 했어요 형님. 한 번은 만나보겠대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희 궁전교도소입니다. 기문을 접견하더라도 저희 입회 담당자가 들어갈 것이고요. 사건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중지시킨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건 얘기도 못해? 스토킹 살인범을 만났지만 기문의 안부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정작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건 기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다 묻고 가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나를 악마화시켰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 자리에선 사건 얘기 못하니까 궁금한 거 편지로 보내세요. 그와의 접견은 10분만 허락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살인을 해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유가 있다 쳐. 진짜 여자가 막 때려 죽일 만큼 뭘 잘못했어. 그렇다 한들 가가지고 막 드릴로 부수고 칼로 찌르는 게 맞냐? 이걸 해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해야 돼 대체 여자가? 그는 정말 그 기밀 USB 덕에 자신이 이해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김은말룬 형님, 나를 완전히 막판까지 몰아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서아라는 여자가. 그게 스토킹이 아니에요 형님. 만약에요, 김은이 형 자료만 보내주세요 이러면 제가 자료만 보내드릴게요 형님. 김은의 USB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산자의 일방적인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자료를 받기 이전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두 사람의 최근 행적이 확인되는 곳은 경기도 구리. 여기는 김은 명의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 해가지고 궁전 컴퍼니에서 있었어요. 김은이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뿔테 안경에 까만 안경 쓰고 그냥 명품 엄청 많고 무슨 청나라 사신 같은 무슨 황비용 대가리 해갖고 가방도 명품에다가 옷은 막 후라다 이런 거 입고 스핑크스 고양이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다는 그의 사업체. 범행 당일까지도 김은이 운영해온 건 청소업체였는데 주로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제빙기를 취급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던 그의 곁에는 한때 서아씨도 함께였고 아이를 같이 했어. 뭐지? 이웃들에게 나름 유명한 인물이었대요.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어깨에 항상 얹고 다녔어요. 지가 씨발 낸실행도 아니고. 에? 그게 보기 힘든 털없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아저씨로 통했어. 김은이 별명이야 이게. 주로 몸을 쓰는 일은 지가 하고 격리 등의 사무는 서아씨 담당이었다. 연인 관계이자 동업자 사이였고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진짜 사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때 여자분이 혼자 내려왔어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안 좋았는데요? 인상착의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막. 잔뜩 놀라고 당황한 기색으로 홀로 편의점을 찾아왔다는 서아씨. 스스로 택시를 부르지 못할 정도였다. 뭐지? 좀 맞은 것 같아요. 지난해 5월 1일로 추정이 됩니다. 임서아의 음성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부터 싸우다가 맞았어요. 이걸 근데 왜 용혜인 씨의 의원실에서 이걸 왜 제공하죠? 이게 뭐야? 관계가 왜 이래? 칼로 죽이려고 해서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도망 나왔어요. 서아 씨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라는 김은.
상황상 김은희가 그 당시에 아마 다른 사건 재판 중이어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또 추가건이 뜨면 구속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 새끼 정가 많잖아요. 지난 2023년 여름에 김은희 술 취한 채 치킨집 들어가서 이제 진상 떨었나봐. 사장한테 자기 뭐 조폭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고 2심 중이래요. 그러던 기간에 이제 서아 씨를 칼로 협박하고 또 때리고 해가지고 요 새끼 이거 문제 있는 새끼다 이러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그걸 걱정했겠지. 내가 궁전파 식구다, 내가 너 쑤셔 죽인다. 이거 쑤신다고 표현하는 게 건달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진짜? 임서화와 합의를 했으니까 그 사건은 갑자기 태도 바꿔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거야. 이유 모를 서아 씨의 변심 때문에 기분이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변호사의 주장. 아예 칼을 들었으면 칼 맞은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은 씨는 칼을 안 들었다. 나는 임서화가 없는 얘기를 더 부풀려서 한 거다. 오히려 꽃뱀도 많잖아요. 요리하다가 칼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의뢰인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신뢰해도 되는 걸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판단해야지 뭐. 이거를 의구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네, 2단계에서. 변호인인데. 취재 중 입수한 3개의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김은희 살인하기 얼마 전에 지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 주장도 변호사의 말과 비슷하대. 김은희의 실제 음성이 나와. 내가 그거의 최대 피해자네. 내가 막 씨발거 칼 들고 죽이려고 했냐느니 약간 얘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임서아가. 나는 씨발거 바뀔 줄 알았어. 바뀐 척을 존나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16번 배신당했다니까. 배신. 그렇다면 그의 살인 동기는 피해자가 한 그 신고 때문일까? 그 뒤에 서로 사랑하게 됐다니까요. 임서아 씨가 김은한테 이게 보낸 문자입니다. 김은이 생일이네. 태어나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우리 늙고 병든 김은이. 디스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대로면은 김은이 임서아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했어. 김은은 좋은 마음에 얘를 좀 바꿔주고 싶어. 근데 너무 뒤통수를 치니까 김은이 빡쳐서 때리고 막 칼로 위협을 한 적이 있어. 그걸 가지고 임서아가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가 사귀었다고? 이 씨발 스토리가 이게 맞아요? 그래놓고 이제 청소업체를 같이 운영한 거야, 사귀면서. 그렇다면 이들이 비극에 이르게 된 이유, 김은희 자신의 기밀 USB에 남겨뒀다는 살인 동기, 그게 뭐냐? 마지막에 어떤 기폭제가 작용이 됐기에 결국에는 홈캠 때문이에요. 김은희 USB를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영상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김은희 그러면은 임서아의 어떤 뭐 바람 장면 같은 걸 홈캠으로 봤다는 거야? 뭐야? 그 홈캠 동영상이 USB가 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김은의 USB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존재라면 사건의 동기라는 홈캠 사건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김은의 청소업체에서 일했던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홈캠으로 뭘 봤든지 김은희가 임서아를 이렇게 죽여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야. 걔네끼리 김은을 징역살이 시키자고 모의한 거를 홈캠에서 김은이 들었어요. 김은이 징역살이를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걸로 임서아를 추궁하다가 임서아가 도망갔다 그래요. 야 이거 봐라. 이른바 홈캠 사건의 전말, 그것은 김은이 고양이 때문에 설치해뒀던 홈캠에 우연히 녹화된 영상에서 비롯된 일로 확인이 됐다. 지난 1월경. 생긴 게 이게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봐서 그런지 불쾌한 골짜기가 좀 느껴지는데, 와 어마어마하다. 이유는 자기가 다 까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년한테 내 인생이 파탄나면 안 되겠구나. 여자친구인 서아씨가 동료들과 짜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서 본인의 사업체를 가로채고 이제 김우는 깜빵 보내고 그런 얘기하는 거를 홈캠으로 알게 됐다. 배신감에 그 일을 따져 묻자 그 길로 서아씨가
잠적했다는 게 김훈의 설명. 임서아가 나한테 걸렸으니까, 나 징역 보내려고 했다가 걸렸으니까 경찰한테 자꾸 보호받으려고 막 스토킹 신고하고 그래. 홈캠 사건으로 자신과 다투고 이른바 잠수 탔던 서아씨가 본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건 거짓 신고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노원입니다. 1월 28일 저희한테는 피해자분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에 붙어있다, 자기가 함부로 이걸 만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아,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놨어? 7개월간? 그럼 뭐 이미 스토킹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김우는 만약에 이제 임서아의 말이 사실이면 이런 거야. 어떤 이유로 이 새끼가 집착해가지고 스토킹하느라 막 차에다가 GPS 달아놨어. 감시했어. 막 실시간으로 핸드폰 보면서 낄낄대고 막. 그거를 임서아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스토킹죄가 되니까 신고하려고 지 친구나 뭐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던 걸 홈캠으로 보고 이 새끼 망상 떠는 거밖에 안 되잖아. 자기는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이런 새끼들이 또 사건의 전후를 많이 받고 지한테 유리하게. 작년 5월경 상해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갔던 그 당시에 부착됐던 걸로 알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한 서아씨는 한동안 다른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사람을 시켜 GPS를 달았다. 하지만 위치 추적 장치를 제거한 뒤로도 그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지켜봤다. 딱 기억나는 게 장 보러 간 건가? 여길 왜 갔지? GPS에 지켜가지고. 이거 이제 경찰이 1월 말에 수거했다는데 김훈이 또 그러네. 아, 여러 개 붙였나 보다. 방어알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실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월 말에 발각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김훈이 다시 GPS를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김훈이 놓은 두 번째 덫도 금방 눈치챘던 걸로 보이는 서아씨. 이때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장 두 번째 GPS를 가져갔다. 그래서 더욱 알고 싶은 얘기. 김훈은 어떻게 그날 피해자의 퇴근 시간은 물론 이동 경로까지 정확히 예측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던 걸까? 당시 서아씨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인 거죠, 세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걸려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또 한 번 더 붙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피고인은 2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붙인 거죠. 왜 그렇게 집요했고 뭐 때문에 집착했을까? 김훈이 한 행동 속에 그 목적이 녹아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자기가 먹었는데 아무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2분 만에 14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곧바로 도주한 그 범인과 함께 사라진 건 또 서아씨의 휴대전화. 갖고 갔겠네. 차량 흰색 한 대가 리포트로 올려지고 그 사이 각종 탐지 장비들도 준비되고 그 GPS 검사하고 뭐 이런 거 할 건가? 여성분이 의뢰인이신데 어디 갈 때마다 헤어진 전 남친이 지속적으로 쫓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의심돼서 의뢰를 줬어요. 위치 추적 장치 탐지해달라고. 정황상 의심되지만 눈으로는 못 찾아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신호가 강하게 와요. 확실히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반도체에 반응하는 탐지 장비 앞에서는 그 어떤 GPS도 숨을 수가 없다. 명백한 위치정복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자동차 키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 치매 노인들 이런 미아 방지용으로 나온 건데 차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죠. 못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찾아요. 씨벌. 지난 2월 21일 사건 발생 21일 전 서아씨도 전문가를 찾았다. 예, 보통 저희한테 GPS 떼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녹화된 CCTV 보니까 곁에는 파출소 경찰도 와 있었고 이전에 한 차례 GPS를 발견했지만 또다시 위치가 노출되고 있는 걸 의심했다. 근데 웬일인지 한참을 찾지 못하고 뭐야, 뭐 100% 찾는다며. 업체마다 다른 거야? 보통 붙어있는 위치를 저희가 아니까 봤는데 없어요. 없나보다 했는데 그분 차는 희한하게
GPS가 조수석 뒷바퀴 휠하우스 쪽에서 나왔어요. 휠하우스가 뭡니까? 제가 무맨이라 차를 잘 몰라서. 되게 정성스럽게 한 것처럼 숙이고 들어가서 붙였어야 붙일 수 있는 그럴 법한 위치야 그게. 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며칠 뒤 세 번째 GPS를 달았습니다. 이번엔 서아씨만이 아니에요. 제 차에도 GPS를 붙여서 서아 어머니 차에도 붙인 것 같고요. 번호판 살짝 드니까 쏙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김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이 새로 찾아낸 감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과 친한 지인의 차에도 GPS를 달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3명의 공범을 끌어들였던 걸로 전해지고 은밀하고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는데 공범 역시 위험한 인물일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20대 초반의 여자야. 얘가 뭐 때문에 김은을 도왔을까? 김은의 공범. 저희가 약간 욕하면서 야 김은 이 새끼 이거 진짜 깜빵 가서 나오면 안 되는 놈이다. 그냥 깜빵 보내자.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은이 그 홈캠 내용 다 듣고 나서 너 이건 모의한 거다. 모의죄로 너희 신고한다. 그런 식으로 협박했어요. 알고 보니 공범 지민 씨는 김은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홈캠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 일을 핑계로 직원이던 지민 씨를 사건의 공범으로 올감했어. 신고할 거야. 너 공범이니까. 신고당하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개차에다가 GPS 달고 와. 이렇게 됐나봐. 렌터카 타고 돌아다니면서 차를 찾아서 거기다가 제가 가서 붙였거든요. 꼭 깊숙이 붙여야 된다 그래서 GPS를 조수석 뒷바퀴 쪽에 붙였거든요. 자, 근데 강요가 한 번으로 안 끝나죠. 계속 서아 언니 집 주위 돌게 하고요. 서아 언니 부모님 사시는 집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도 가서 시켰구나.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잖아요. 외출 제한 있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면 그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 다니는 행적은 드러나니까.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네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음주도 안 되고 특정 시간 동안에 외출이 금지돼 있어. 재범 위험성은 꼭 성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걸로 보인다. 2006년 음주를 시작으로 2009년 여성 성폭행, 불법 촬영, 그리고 4년 뒤 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일로 전자발찌를 찼다. 이때도 지킬 사항을 위반했다 여러 번. 2018년에는 금지됐던 술을 마시고 차 몰고 또 사고도 내고 도망가고 5년 뒤에도 만취한 상태로 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게 적발된 게 이런 거지 그 사이사이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새끼가. 그냥 아예 개의치 않고 했네. 김은의 행동은 교과서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김은은 교통범죄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강력범죄, 하다못해 보호관찰 기준까지 위반하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모든 과거력이나 행적 이런 걸 보면 통제 이슈가 굉장히 강한 남자예요.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통제해서 나한테 굴복시키는 게 중요한 남자거든요. 미친 새끼네. 김은의 이런 실체에 낱낱이 알고 있다는 한 인물. 근데 이 새끼 진짜 살인한 거예요? 예. 제 친구의 신랑이었어요. 오?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친구가. 오? 김은의 전 아내는 정신병원에 있어? 8년 전 김은을 만난 뒤로 인생이 뒤바뀐 그 친구가 몹시도 가슴이 아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애야, 얘. 어머, 진짜 이쁘시다. 우리 때는 그냥 약간 TTL 모델. 좋은 사람, 그댄 내게 첫사랑. 그거 할 정도로 이뻤어. 지난 2018년 우연히 김은을 만나 부부의 연까지 맺었다는 전처는 생활도 모두 책임졌다. 무리해서 PC방을 운영했던 김은은 이 새끼 장사도 못해. 아내한테 빚을 떠넘겼어, 이 미친놈이. 거기에 또 때렸어. 갈비뼈 3대가 나갔어. 처음엔 얘기 안 했어. 나중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밟았대. 화장실에서 존나게 밟았대. 바싹 마른 애 밟으면 그냥 부러지지. 몸무게도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거든. 전처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는 김은 그때도 그는 전차가 어디에 있던 귀신같이 찾아냈다. 아니 소주를 먹고 있네요. 이 여자 이분도 좀 뭔가 예, 사연이 많으신가? 담배도 피는 거야 이거 손 이르고 있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나? 경찰서 가서 아이 뭘 그런 걸 말해 창피하게 차 사고를 전처가 낸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블랙박스 보고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지난 2018년 4월 금지된 술을 마신 채로 차 몰다가 사고를 냈던 김은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그가 전처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게 했다. 깜빡 안 갔으면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 거야. 근데 김은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처는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제 못 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은은 개쓰레기야. 여자 흡혈귀야 그 새끼. 등에 빨대 꽂으면 그냥 쫙쫙 빠는 애야. 김은이 만든 채무 때문에 힘든 삶을 살다가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야 근데 정신질환 같은 걸 이래서 얻어도 뭐 우울증이나 뭐 대인기피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병원까지 들어가 버리냐? 야 심했나봐. 두 사람은 김은의 수감 생활 중 이혼을 했습니다. 김은이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 새끼. 자기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알아요 그 새끼가. 전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임서아 씨는 끝까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벗어나고자 했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김은에게 더 잡힐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홈캠 사건 때문에 이제 임서아가 이제 나랑 헤어지자 막 도망가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통제 욕구가 더 강화됐다. 근데 임서아가 여기서 끝까지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나는 나의 모든 걸 걸고 뭐지 머리 씨발 뚜껑 걸고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모든 걸 걸고서라도 변호사 존나 빵빵한 걸로 사가지고 나는 임서아랑 끝까지 싸울 거야. 김은의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거기서 관계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집착을 해요. 비응신이죠 그냥.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아유 씨발 똥 밟았다 싶어서 그냥 헤어지지 보통은. 근데 뭘 더 이렇게 막 더 사귀려고 그래. 그러면서 얘가 집착한 게 피해자의 위치야. 김은희가 아 인연은 어디서 대체 뭐하길래 여기만 있지? 왜 집에만 있지? 인연이 움직여야 할 텐데 그래야 뭘 하는지 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해요. 자기에게서 벗어나면은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협박으로 끌어들인 공범 쥐민 씨를 통해 결국 서아 씨가 한 선택을 알아냈다. 그를 크게 자극했다는 그녀의 결심이 뭘까요? 더 깊은 사정을 알고 있다는 숨진 인물 서아 씨와 오랜 친구로 지낸 최경선. 생전 고인이 여성단체를 찾았어. 서아가 포렌식 했대요. 그래서 살렸대요? 예, 살렸대요. 그 여성단체에 서아가 휴대전화의 모든 증거를 다 냈대요. 김은이 범행을 저지른 뒤 챙겨갔던 고인의 휴대전화. 그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서아 씨가 여성단체를 방문한 일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 나 증거 모아놓은 거 있지? 휴대전화부터 싹 다. 임서아 만나면 내가 그 USB에 다운받아 놓은 거 그거 개보는 앞에서 다 주든가 폐기할 거요. 급했는지 자신의 기밀 USB를 두고 서아 씨와 흥정을 했습니다. 서아 씨의 포렌식 자료를 입수했고 확인 결과 서아 씨가 포렌식을 통해 살려낸 데이터는 2024년 8월 1일부터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진 올해 1월 24일까지 기록인데 대략 김은과 만나던 기간입니다. A4 용지로 옮기면 603장이나 되고 이 사건의 정보를 곧 있을 재판에서도 서아 씨가 모두 공개할 결심이었다. 그만큼 김은의 실체를 알리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들고 한 여성단체를 찾았던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쩌면 고인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김은의 속성을 서아 씨만큼 제대로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이 소중한 다잉 메시지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비엔남 서아 씨가 남긴 포렌식 데이터는 가족과의 해외여행 마지막 날 그곳의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카톡이 왜 안 되는데? 공항 와이파이 잡아봤어? 그게 말이 돼 이 새끼야. 훈아! 우리 훈이 되훈이었어. 되충이었어 이 새끼.
나 16% 남았는데 충전기 캐리어에 넣고 수화물 보낸다 해서 답장 중간중간 바로 안 될 수도 있어. 기분 좋은 여행의 마지막은 김훈의 의심으로 채워지고, 지금까지 바로바로 답장하더니 갑자기?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서 스튜어디스한테 폰 충전 막 끼면 되고, 그 정도 정성은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 빙신아, 비행기에서 핸드폰 못 써요. 나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버티려고 무선 충전하고 있는 거야. 애기 얼추 마무리되니까 바로 또 싹 바뀌네. 나보다 네가 더 나한테 잘하고 어떤 의심, 어떤 애기에도 다 이해해야 한다 했지. 믿을 거야 네 말. 그렇다고 너무 정색 항면 곤란해. 나만 존나 목매는 건가 너한테? 난 여보 걱정돼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연락하려고 한 건데.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번엔 갑자기 호칭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여행기간 4박 5일 내내 서아씨가 사정을 설명해봐도 이 새끼는 지랄만해. 네가 먼저 여보라 부름 안 되는 거야? 맨날 내가 먼저 굽신굽신. 사귀면서 굽신굽신이 어딨냐. 가족 다 모여 앉아있고 지금. 혹시나 가족 말고 일행이 있던 건 아니겠지? 다 관리해요 그 새끼가. SNS, 메신저 뭐 휴대전화 켜면 김훈 컴퓨터에 알람이 간다니까요. 웹브라우저 어떤 거 썼는지 서아 휴대전화에 3년 전부터 부모님하고 김훈 번호밖에 없었어요. 김훈이가 서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켰거든요. 사소한 것까지도 보고를 받아야 성이 찹니다. 집착과 간섭이 심했다. 다이소 가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보고해야 돼. 난 그걸 3년 당했다. 야, 전 안에 병원 갈만하다. 10초, 20초, 8초에 한 번씩 문자가 온대. 거의 문자 폭탄 수준이다. 이게 약간 정신 이상하고 집착하는 새끼들의 특징이에요. 뭐 카톡을 하나 보내도 존나 한 페이지 꽉 채우는 거 알죠? 예. 계속 보내, 계속. 상대방이 확인하든 말든. 상대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지속적인 폭력임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포렌식 자료 속 그는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있었고 고인은 그런 걸 쉼없이 달랬다. 의심과 집착을 오가며 일방적으로 행동하던 그의 뒤틀린 통제 욕구가 결국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5월, 서아씨는 그를 피해 한 지방의 도시로 떠납니다. 이것은 고인이 남긴 당시의 심경, 그에게 시칼로 위협받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실을 재판에 알리려 했던 서아씨. 하지만 김훈이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하면서 고인의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날 사랑해? 정말이야? 이 새끼 뭐 근성가이야? 근성체를 쓰네. 이거 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런 새끼들의 흐름이 있어요. 패턴의 흐름이. 따져, 지랄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애교를 떨어.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봐봐, 지랄하다가 정말 너 없인 못 살아 유유, 정말 너 없으면 난 죽어 유유. 응, 오빠가 그렇게 안 느낀다면 그러면 서운할 것 같은데 오빠가 소중하고 오빠 많이 사랑해. 숨 막혀서 안 받았어. 할머니랑 통화한 것도 의심받고 일찍 잠드는 것도 다 안 되고 그만 연락하고 싶어. 힘들어. 김훈계이가 맨날 궁금해했던 게요, 서아가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 그거 알아보라고 했었고요. 고소 취하하게 설득하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스토킹죄가 아니다면서 서아랑 나눈 메신저랑 대화 내용 보여줬는데 서아가 먼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진짜 평범한 연인처럼. 임서아가 나 재판 가서 개소리 할 거 뻔히 알아. 내가 막 씨발 칼 들고 죽이려고 했다느니, 내가 때려서 갈비가 나갔니, 뭐 씨발 얼굴에 뭐 씨발 멍이 존나 쳐들고 막 서아가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안 보내면은 칼을 옆에 두고 협박했대요. 그러니까 지가 나쁜 짓 한 거 지도 아는데 이대로 고소당하면 빵 들어갈까봐 오히려 또 협박하는 거야. 칼 대고 나한테 애정 표현해.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피해를 입는 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김훈한테 맞은 사진이랑 진단서랑 협박받은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아예 안 보이고 이게 엄청 부어가지고요. 이거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가해자를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고인이 남긴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흔적. 지난해 5월 서아씨는 김훈에게 맞아 갈비 나가고 눈 주위를 심하게 다쳤던 걸로 확인된다는데, 치료에 4주가 필요했던 상해, 그 원인은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때가
고인이 김훈발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던 유일한 기회였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훈발놈과 재결합했던 서아씨의 선택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했다. 근데 고인이 남긴 포렌식 자료에 생각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뭔가 필사적으로. 되게 소름 돋는 지점이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포렌식 결과를 검토한 전문가들이 사실상 김훈의 숨겨진 조력자라고 지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변호사? 서아씨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을 금지당했던 김훈. 그러자 그의 변호사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다. 그래가지고 아까 변호사를 전부 풀모자이크 했던 건가? 김훈 변호사야. 오히려 꽃뱀도 많잖아요. 신고한 지 이틀 뒤부터 변호사가 연락을 했네요. 임서아씨가 당하신 폭행에 대해 용서는 안 되시겠지만 저의 선임료를 합의금에 보태어 합의를 볼 수 있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야, 이거 어서 많이 본 패턴이네. 변호사가 훈발놈한테 선임됐는데 훈발놈 모르게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저기 훈발씨, 제가 가서 그분이랑 합의해 올게요. 예, 기다려주세요. 선임료 받은 거 일부 떼주면서 예, 취하하세요. 그게 되는 거야. 딜 치는 거야. 중간에서. 김훈 씨와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신다면 김훈 씨도 그 부분에 동의하셨고 추후 어떤 연락이나 문제가 생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겠다는 점입니다. 김훈은 아마 이걸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야. 김훈 몰래. 왜 이러냐? 자기 선임료를 뻥튀기 했거든. 애초에 이럴 목적으로. 뭐 재판까지 하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쳐서 딜 받다. 재판 안 간다. 고소 취하할 거다. 이 말을 김훈에게 해줘야 되니까. 김훈 변호사의 거듭된 제안에 서아씨가 응하면서 걸었던 조건 단 하나. 안전이별. 그 이유는 앞으로야 한전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연간의 사건 해결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를 100% 신뢰하셔도 됩니다. 존나 사짜 말투. 칼과 갈비뼈 부분은 술 취하고 경황이 없어서 착각한 것 같다고 경찰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특수상해의 범인이었던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이란 건 일종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거죠. 범인 도피교사죄라고 합니다, 이걸. 수사라는 공무를 위계로 방해한 거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좀 성립할 수가 있네요. 야, 그래서 이제 임서아도 김훈과 깔끔하게 헤어지고 끝나는 게 당장 좋으니까 이 새끼 맞은 거 뭐 입증해서 뭐 내가 피해 보상을 받아도 뭐 얼마를 받을 것이며 그 기간도 존나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떼어내는 게 맞겠다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약속을 어기고 이제 변호사가 계속 전화를 해요. 훈발놈이 오늘 새벽에 앵살 시도해가지고 좀 병원에 있대네요. 근데 김훈이 뭘 처먹었는데 이게 알레르기 약이야. 유서 내용 봐서는 김훈 씨께서 정말 서아 씨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더라고요. 진심으로 두 분 사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를 변호사가 유인하고 있다. 김훈 씨에게 연락 주시면 힘이 많이 날 거예요, 아마 그 새끼가. 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틈새를 계속 공격해요. 훈발놈 측의 변호사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정직 사유이기도 하다. 왜 그는 훈발놈이래? 자기 일처럼 이렇게 앞장섰을까요? 이번에 합의하면 김훈이 다시 접근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써주셨잖아요. 이게 변호사 윤리상 맞는 행위인가요? 변호사 윤리라는 게, 뭔가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요. 근데 그거는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 법원에 내고, 의견서 내고, 재판에서 변호하고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이건 좀 난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변호에 충실했을 뿐이다. 당연히 합의를 위한 노력인 거지. 나중에 훈발이가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이 합의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책임이 없는 걸까? 사건 직후 서아 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병원 정보를 지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은혜 추적 때문이었는데 이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변호사. 재결합 뒤 김은혜 통제는 더 가혹해졌다. 헤어지지 못했잖아 이거 봐. 맨날 녹음한 거 있나 없나 휴대전화 뺏어가서 뒤지고요. 이번 참극의 가장 큰 책임이 김은혜에게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생전 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김은희 부착한 GPS 2번이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아 씨에게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일종의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2호 3호가 결정되는데 이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인 거래요. 그럼 1호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때 3호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 통신적으로도 금지. 4호는 아예 가둬버리고. 당시 경찰은 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김은혜에게 GPS가 탑재된 전자발찌를 채웠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이 둘이 연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이 새끼가 발목에 스마트워치 있어. 어느 지역 벗어나면 울려. 근데 그게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 호출기 갖고 있는 사람에겐 전달이 안 돼. 경찰만 알아. 그럼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면서 그거를 잡으러 다니겠냐? 모르는 채 일어난 일이야. 만약에 잠정조치 3호에 2가 결정됐다면 김은혜에게는 추가로 전자발찌가 부착됐을 거다. 그랬다면 그날의 접근을 눈치채고 몸을 피할 수 있었을 거다. 3번의 이제 신고가 있었는데도 신고 기능만 있는 스마트워치만을 지급했던 경찰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다. 이게 나도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이 그 스마트워치를 줘야 하는지를 심사를 한대. 사건의 중대함을 따져가지고. 그럼 그게 어쨌든 사람이 판단하니까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의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경찰이 움직이도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경찰이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헤아려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좀 필요한 거긴 해. 임소아가 되게 밝았어요. 이쁘고. 그날도 빨리 끝나고 기분 좋게 집에 갔거든요. 조금 한 단계 높여서 다른 일도 시키려고 하니까 와우 그럼 저 승진이에요. 그러고 좋아서 갔어요. 아우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보다 더 밀접하게 김은을 돕던 비밀 조력자가 있습니다. 맨날 달고 살았어요 진짜. 서아 언니와 있던 일부터 처음 끝까지. 그냥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것만 물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이런 질문이나 서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AI에 대한 맹신이 컸어요 김은희가. 아, 이 훈발 새끼 챗GPT 유료 결제했나봐. 김은희 그 시기에 AI랑 한 대화 일부를 봤는데 3일간 AI에게 170개 정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런 카톡 왔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이지랄 했나? 그럼 챗GPT가 야, 너 진짜 핵심 찔렀어. 막 이지랄 하면서.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야. 이건요, 김은희 2개의 인공지능에 했던 질문들에서 자주 쓰였던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한 거예요. 많이 쓰인 이유 중 하나가 그 피해자 여성분을 분석하고 통제하는데 이게 여자의 심리 뭐 이런 건가? 여자, 남자, 위법, 친구, 부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했네요. 통제하는데 주로 AI를 썼다. 잠수 연락, 심리 배신 뭐 이런 게 김은희 AI에게 피해자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들이야. 아, 얘가 나한테 잠수 탔고 연락 이렇게 하고 심리가 왜 이러냐, 배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여자가 잘못한 점을 부각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봐요. 김은의 요구에 따라 복수의 방법을 제시한 AI. 어쨌든 대답은 나오니까 김은은 이런 AI의 제안 중에 하나를 실제로 시도도 했었대. 아, 찐따 새끼. 스토킹 뒤에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서아씨. AI와의 대화 행태를 볼 때 지금 대단히 왜곡된 믿음 속에 빠져있을 거라는 훈발이. 김훈발놈이 새끼는 말이에요. 이 씨발놈 너 죽었다. 이 상황에 대해 그렇게 존나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이 새끼가 있겠어요? 대가리 꼬라지 그래갖고 존나 줘 맞으려고 씨발놈이 항상 지 새끼는 뭐 피해자고 지를 정당화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존나 열받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또 책임을 돌려. 지는 잘했다 이거지 씨발 새끼. 정녕 김은은 반성을 모르는 괴물일까요? 근데
이거 관심 있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전 아닙니다. 김훈이 지금 세 군데를 접촉하는 것 같던데? 유튜버들이 돈 선입금해준다 그러고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도 이걸 알리고 싶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자기 딴에는 돈도 벌고 자기가 많이 억울하다니까. 뭐야? 누구야? 씨발. 김훈은 서아 씨를 압박하고 때론 칼까지 겨눈 채 위협하면서 무작정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그걸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기밀 USB라고 주장하는 그 이제 파일들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야. 자기도 그러면은 사실은 아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거. 망상과 집착이 짜집게 된 구라만 가득 차 있다. 이 대갈통 속에. 이 대가리를 그냥 그 양들의 침묵처럼 한니발 렉터 마냥 메스로 여기를 그냥 싹 따버려. 응? 멤버십 가입 싹 꺼내. 그래갖고 이제 그 전두엽을 유한 락스에 좀 세척해갖고 다시 달아줄 필요가 있네, 이 새끼.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바 레카들과의 흥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조만간 방송이 나온다는 거야, 사이바 레카에게? 새끼.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김훈 사건이었던 거예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결국 뭐 있는 것처럼 사람 혹하게 만들어 놓고 주변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씨발 지 혼자 망상 떠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못 고친다. 이거 패도 못 고쳐. 지가 그냥 계속 억울하다고만 할 것 같아. 이거 뭐 안 된다. 이거 병이다, 병. 야, 이 새끼 이거 안 된다. 이 미친 새끼. 야, 정상인이면은 김훈 말에 이제 동의할 수 없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1487회. 야, 그 알 1500회 다 돼간다. 살인범의 기밀 USB와 비밀 공범. 요건 이제 변호사였네요. 그리고 AI였습니다. 푼지 PT. 남양주 스토킹 살인의 실체라는 편 봤고요. 굉장히 비응신 같은 뚜껑 바사진 새끼의 변명 잘 들어봤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